제121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예결위 그 심사가 새벽 1시 반에 끝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국회에서 정말 철저한 그런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과 관계가 없는 일반 사안들을 주로 반복적으로 질의하거나 하면서 정작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할 예산 심사는 해치하고 어떤 정쟁의 장으로 예결위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야당에서는 정말 예산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승인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법안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어떤 개혁 과제들을 제도화하고 이런 중요한 입법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많이 다루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기국회 막바지에 그런 법안들에 대한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협조해서 이번에 많은 성과가 있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전태일 여술사의 4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48년 전 스스로 몸을 불살라 노동의 존엄성과 노동 기본권 보장을 외쳤던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지난 반세기 우리 사회 노동자 인권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삶의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LO가 권고하는 8가지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경결권, 강제노동, 폐지 등 4가지를 비준하지 않은 연나라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150개국 이상 OECD 회원국 30개국은 이미 이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으로 우리 노동 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야당이 제안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러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사 논의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데 아직 기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상을 진행했고 오늘은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가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국형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이라는 옥동자를 만들어내는 산고일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상생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광주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광주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고용 창출의 해법입니다. 또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의 새로운 헬로를 만드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 노동계, 현대차 모두가 반드시 협상을 성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협상만 타결되면 우리 민주당과 중앙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공공주택 건설, 생활 편의 시설 등 SOC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번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야당까지도 광주형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경제 활성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위 의장 김태년 의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 이행을 위한 실무회담이 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국민안전 채용절차 공정화,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은 국민들께서 애타게 기다리는 민생 입법 처리가 잘못하면 기약 없이 표류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입법과 예산에 수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어진 야당의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야당의 명분 없는 문구로 여야간 합의가 무산됐던 과거 사례가 이번에도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번만큼은 결코 야당의 조변 섭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속한 협의 테이블이 가동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최근 경제계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산업부 장관과 대한상의 회장단 간 간담회에서도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하는 경제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들 진지하게 경청합니다. 정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업의 창의성과 도전 의지를 꺾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성장 전략에도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규제 혁신과 함께 우리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공정경제입니다. 국제투자기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오너십 리스크를 꼽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근대적 지배구조와 경영 방식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결국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 개정안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에도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중대표 소송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두고 경제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있으나 이런 기업 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입니다. 경제계도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서 규제 혁신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상생협력에도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많습니다. 요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언급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좌편향 경제 철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한때는 저희들의 지도자, 저희 당의 지도자이셨던 손학규 대표께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본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있었던 철학과 소신을 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화두를 던진 정치인이 바로 손학규 대표입니다. 그 슬로건이 처음 나온 것이 2012년이니까 벌써 6년 전입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지난해 대선 예비 후보 시절에도 저녁이 있는 삶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 강화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한 발 앞서갔었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본인의 철학을 왜 폐기 처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작년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3년 내에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좌편향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본인이 국민께 약속했었던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좌편향 경제정책이었는지부터 입장을 밝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손학규 대표의 발언 가운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로잡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만 6,1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고 견강부회식 해석입니다.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 역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손학규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내년도 실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초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노동부의 시행령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장된 일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주장이 유급휴일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도 유급휴일을 포함해 한 달 단위의 최저임금액을 고시해 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작년 대선 출마 선언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했던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와 무엇이 다릅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또 손학규 대표께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철진한 색깔론을 자꾸 들먹이는 자유한국당 행태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심사와 법안심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앞으로 예산심사와 법안심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합리적인 보수정당의 모습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귤 상자에 귤만 있다고 믿는 국민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귤 상자에는 귤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물건이 들어있을 거라고 의심하거나 믿는 사람은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왜냐하면 과일 상자에 다른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과일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받아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부대표께서 빅데이터 활용 관련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김병욱입니다. 김태년 정책위원님께서 규제 완화 관련된 말씀하셨고요. 규제 완화의 대상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빅데이터 관련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의 수집이나 분석, 이용 등 정보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도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과 달리 데이터 활용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보 보호를 중요시해왔던 EU에서도 올해 5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이라고 하죠.를 시행하여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적인 데이터 경제의 흐름에 발맞춰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세 법의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무위에 속한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정부와 함께 금융분야 핵심 과제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다량으로 축적되어 있고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분야인 만큼 이번 규제 혁신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소설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보 주체인 개개인들이 자신의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 등급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 권리 등을 보다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신용평가 기관의 대안으로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사가 도입되면 기존의 금융거래에 이력이 없던 주부나 사회 초년생들도 통신료 납부, 수도가스 납부 경력 등을 통해서 신용도를 인정받게 되어 취약계층에서도 금융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민감한 이슈이다 보니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저희는 대통령 지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해커톤 회의를 통해서 조율을 해왔습니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과 핀테크 기술이 더 발전되고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고속도로가 구축되어 금융 소비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과 야당이 10명이 넘는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했는데 한 명도 못 날렸다고 몽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장관 인사청문회 했는데 한 명도 못 날리고 대통령은 다 임명했다고 몽리를 부립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입니다. 헌법 87조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들을 낙마시키지 못한 것은 장관들의 정책적인 능력이 그만큼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제대로 야당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했다고 몽리를 부리며 여야정 협의체까지 후속 사업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약속까지 다 하고 불참하는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인사청문회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과일 상자 안에는 귤만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박하면서 이런 기억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2002년입니다.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에게 자금을 요청하고 자금을 걷어들여 현금 수백억 원을 트럭에 실어 나른 한마라당의 찻대기 사건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잠시 잊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의 귤상자 이야기를 계기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었는지 2002년 대선 과정에서의 찻대기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대법관 인사청문위원 구성 관련해서 대법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청문위원을 구성하지 못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데 지금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이번 자유한국당이 그 위원을 구성하지 못한 사건이 바로 첫 사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기록을 또 세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을 내부적으로 구성한 것 같은데 대표께서 또다시 내놓지 말고 인사청문회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한 것 같다는 거는 추측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대놓고 사법농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21차 원내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